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극우 유튜버 채널들이 슈퍼챗으로 수억 원 돈벌이를 하는 실태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송 나가고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네. 댓글만 5,000개 넘게 달렸다고요?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우리도 빨리 혐오 방지법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 참 많았고요. 구글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극우 유튜버들의 또 다른 돈벌이 수단, 광고 수익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기자, 네. 유튜브에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영상, 그리고 혐오 차별 영상에는 이른바 노란 딱지라고 하죠. 이걸 붙여서 광고 수익 안 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상 올려봐야 돈 못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런 영상들로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란 딱지가 붙어야 할 법한 영상의 앞뒤로 대기업들의 광고가 여전히 줄줄이 붙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상 가짜뉴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영상에 대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의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됐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 한국 정부가 생떼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까지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광고가 붙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G90를 지금 소개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유튜브 영상. 북한 특수군이 와서 광주 시민을 학살을 하고 죽이고 그걸 공수부대나 개헌군이 죽인 걸로 해서 서로 싸움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역사 왜곡 영상에 국내 대기업들의 광고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럴까? 친구 셋이 모이면 없던 데이터도 생긴다. 영친 데이터 SK텔레콤, 롯데그룹, 신세계그룹의 광고입니다. ssg.com 전두환 군부가 일으킨 광주 시민에 대한 집단 살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다. 우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시나요? 구글의 답변은 무책임했습니다.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구글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hen it comes to fake news, the Supreme Court ruling does not touch upon fake news, nor does it touch upon what is fact and what is not fact. YouTube, our company, in a position to be the arbitrator of truth. 논란이 확산되자 구글은 지난해 6월 노란 딱지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해한 영상에 광고가 붙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지난달 27일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메이지 시대 공창제와 마찬가지다. 강제 납치된 조선인 여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팔레트나 공장에서 또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을 소녀를 강제로 납치 연행했다 하는 이것도 그거 없는 이야기라고 오래전부터 부정해온 것인데 국내에서는 이 운동 단체들이 무책임하게 널리 유포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올 때까지. 이 영상의 앞에는 KB 국민카드 광고가. 영상의 끝에는 신한은행 광고가 붙었습니다.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가 줄기차게 올리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 영상들. 좀 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건 조작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사전 투표만 빼놓으면 나머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여기에도 기업들 광고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동서식품의 맥심, 화장품 이니스프리, 한국타이어, 롯데카드, 그리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의 광고입니다. 희망으로 같이 가게.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을 편입하려고 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국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주제인데
현 정부가 우리나라를 북한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 롯데카드 미쳤냐? 이 영상에도 롯데카드와 짜릿하게 부딪힐 하스 맥주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6년 전 올라온 영상에도 최근에 만든 광고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서 피자 100판을 시켜 먹으며 유가족들을 조롱했던 영상.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다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상을 클릭하면 벤투스 대기업 광고들을 한 번만 스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한, KB, 국민, 현대차, SKT 이런 대기업들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사실상 돈줄이 되는 셈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일단 대기업 광고들만 일부 보여드렸지만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광고들, 해외 게임 광고들 이런 거 전부 다 합치면 이런 영상들에 붙는 광고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럼 이 유튜브 광고로 얼마나 버는 겁니까? 사실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은 유튜버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유튜브 정치 채널들의 한 달에 몇 개의 광고가 붙는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살펴봤더니 최대 1,000개가 넘는 광고가 붙은 정치 채널도 있었고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거나 극우파 성향을 보이는 채널들에도 대기업들의 광고가 상당수 붙고 있었습니다. 한 빅데이터 분석 기관이 대표적인 유튜브 정치 채널 20개를 골라 광고가 얼마나 붙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인 작년 8월 한 달 가장 광고가 많이 붙은 채널 1위는 고성국 TV였습니다. 한 달 동안 영상 200개를 올렸는데 1,213개의 광고가 붙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극우 채널입니다. 부정선거 투쟁이 전개돼야 된다. 2위는 역시 극우 채널 신의 한수로 911개. 3위는 이봉규 TV 801개. 4위 진성호 방송, 5위 팩트TV 뉴스였습니다. 광고 개수에 동영상 총 조회수를 곱해 광고가 최대 얼마나 노출됐는지 단순 계산해봤습니다. 1위는 신의 한수로 1억 7천만 회, 2위 가로세로 연구소 9,200만 회, 3위 딴지방송국 7천만 회, 4위 고성국TV 6,100만 회, 5위 진성호 방송 5,400만 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각 채널이 광고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구글의 광고료 배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을 채운 채널에게 광고를 붙이게 해줍니다. 영상에 광고를 몇 개 붙일지는 유튜버들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영상의 맨 앞과 맨 끝에만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10분 이상 영상에는 중간에도 곳곳에 광고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끊지 않더라도 팝업 형식으로 광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붙인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30초 이하 광고는 시청자가 광고를 전부 봐야 광고료가 배분되고 30초가 넘는 광고도 최소 30초는 봐야 광고료를 받습니다. 광고를 많이 붙여도 시청자가 광고를 전부 건너뛰면 사실상 광고료 배분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글과 유튜버가 광고료를 나누어 가지는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 수가 없. 제대로 부와 국 봐서 세금을 답이 왔습니다. 조사 확인했습니다. 대들이 광고가 가짜 뉴스나 혐오 차별 영상 하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기업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대기업이 의도한 결과는 아닙니다. 유튜브는 AI 알고리즘으로 광고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사전에 이런 막말 영상, 가짜 뉴스, 정치 편향적인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걸 걸러내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AI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못 걸러내는지, 얼마나 엉터리로 광고를 붙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힘드네요. 이거라도 챙겨. 피로회복 음료 바카스 광고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상당수 붙었습니다. 나만의 필요가 있다. 동아제약의 첫 반응은 그럴 리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아예 젊은 층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유튜브나 채널을 이용을 한 건데 되게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전혀 저희가 타겟층을 고려한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실제로 동아제약이 유튜브에 요청한 시청자 타겟팅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8살에서 34살 사이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들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맞춤 관심사에 알바몬, 알바천국,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구직 사이트들을 넣어놨고 웹툰도 넣어놨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힌 일반 관심사에는 게임과 미디어 엔터, 스포츠맨, 여행, 소셜미디어, 음악을 키워드로 넣습니다. 구매 의도로 더 촘촘하게 타깃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준비, 외국어 공부, 여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한눈에도 극우 정치 채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던집니다. 그 조건에 맞게 광고가 타겟팅돼서 나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보다는 조금 더 영타겟층한테 공략을 하는 제품인데 동아제약은 구구 채널에 자사 광고가 붙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광고가 노출된다는 표현을 임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프레션 자체가 수천만 회가 나옵니다. 수천만 건. 뷰라고 하면은 몇백만 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몇백만 그 광고가 누구한테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아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화장품 유통기업인 CJ 올리브영. 젊은 여성들이 주 고객인데 신의 한 수 같은 보수 우파 채널에 다수의 광고가 붙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첫 반응 역시 믿을 수 없답니다. 유튜브 광고 돌리거나 할 때 정말 그야말로 20대 코스메틱에 관심 있는 여성들 도달이 많이 될 수 있는 딱 그 기준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좀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이. 올리브영은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여성을 광고 타깃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이트의 질의에 올리브영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를 상세히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유튜브를 통해 올리브영 광고가 노출된 횟수는 총 2,020만 회. 이 가운데 극우 정치 채널들을 통해 노출된 건 45만 6천 회로 전체 2.26%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올리브영은 특정 정치 채널을 포함해 어떠한 채널도 타깃해서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극우 채널에 45만 회의 광고가 노출된 것은 유튜브의 자체 알고리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위 기업도 극우 정치 채널에 광고가 꽤 붙습니다. 삼성전자 광고.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신의 한 수에 63개, 고성국 TV에 37개, 이봉규 TV에 35개, 가로세로 연구소에 26개 붙었습니다. LG전자 광고. 신의 한 수에 106개, 가로세로 연구소에 53개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수는 조사기관이 각 채널의 8월 한 달치 영상을 일일이 시청하고 수집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각 영상의 조회수를 곱하면 노출 횟수가 되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 광고도 올리브영처럼 최소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회사는 특정 정치 채널을 타깃으로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구글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 AI가 광고를 붙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광고 타깃 시청자의 조건을 정해 유튜브에 의뢰하면
유튜브는 구글이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관된 사람과 채널에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사 하나만 겹쳐도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영상에 광고를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사진이라는 관심사를 넣었는데 그곳 채널 운영자가 사진을 좋아하는 이런 거에서 콘텐츠를 올리면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붙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구글이. 구글의 AI는 똑똑합니다. 총기가 등장하거나 선정적인 신체 노출 영상을 찾아내 단 몇 초 만에 영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분석 능력은 놀랄 만큼 탁월한 겁니다. 하지만 AI는 종종 멍청합니다. 그래서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만화가 주호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지난해 갑자기 댓글창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주 씨는 유튜브 측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2달 만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구글 AI가 주 씨를 어린이로 인식해 댓글을 금지시켰다는 거였습니다. 유튜브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작년 2월부터 만 13살 미만 어린이 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AI가 주호민 씨를 어린이로 인식하는 오류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황당한 오류가 광고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광고에 어린이 목소리가 잠깐 나왔다는 이유로 기업 이미지 광고가 엉뚱하게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채널에 붙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광고가 어떤 채널, 어떤 영상에 붙을지 사전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링크가 감스가 축구 얘기 9개 하고 여성 비하하는 상기한 콘텐츠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사후에라도 광고가 붙은 채널 목록을 뒤져서 열심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만큼 걸린 것들을 찾아보면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쫙쫙 지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고심스러운데 가로세로 연구소도 최근에 제가 요청해서 우리 나가는 거 빼달라고 했어요. 최근에 강은석 변호사가 고소 고발 당하면서 이 채널은 문제가 확실히 이제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발생했다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니까 빠지는. 상황이 이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뭔가 대처할 방안이 없는 건가요? 대부분은 어련히 구글이 의뢰한 대로 잘 해주겠거니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 대행사에만 맡겨두고 무관심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에 대기업 광고가 붙어 있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은 그 영상 내용을 더 신뢰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영상 콘텐츠에 삼성전자 광고까지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네, 실제 미국에서 바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발칵 뒤집혀졌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17년 3월 다국적 소비재 기업 P&G가 유튜브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P&G는 팸퍼스 기저귀, 아이보리 비누 등 65개의 유명 브랜드를 거느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광고비를 쓰는 기업입니다. P&G가 보이콧을 선언한 건 유튜브가 혐오를 조장하는 극단주의 채널들에 자사 광고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2월 또 다른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도 동참했습니다. 유니레버는 구글이 극단주의 콘텐츠와 가짜뉴스 감시에 소홀하다며 광고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유튜브가 비싼 채널에 하게 폭로 글로벌 않도록 디즈니와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잇따라 유튜브에서 광고를 철수했습니다.
Reached out to numerous companies, and I can confirm that McDonald's, Nestle, GNC, Epic Games, and also AT&T are pulling ads from Google's YouTube. Just doing audience targeting at mass scale is not enough for us. We need to be guaranteed that we're going to be running in great brand safe places. 기업들의 이 같은 보이콧에 구글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구글은 가짜 뉴스와 싸우는데 3억 달러, 우리 돈 3천억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 대응팀도 새로 꾸려 적극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결국 다국적 기업들은 다시 유튜브 광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스트레이트는 여전히 한국에서 혐오 가짜 뉴스에 대기업 광고가 붙고 있는 이유를 구글 코리아에 질의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서면 답변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는 원론적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정책과 노력을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구글에 광고료로 지불하는 돈만 해도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직 가짜뉴스나 혐오, 차별 영상에 붙는 광고에 대한 대응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쓰는 광고주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P&G처럼 국내에서도 국제 대기업들이 나서서 디지털 광고가 제대로 돈이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른 정부까지 같이 협업해서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렇게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가짜 뉴스, 혐오, 차별 영상이 너무나 쉽게 생산돼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거 막으려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업들도 자기 광고가 가짜 뉴스에 붙는지 안 붙는지 잘 감시해야 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이트 팀에 새로 합류한 홍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습니까? 북한 강변에 세워진 한 거대한 수상 레저타운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북한 강변, 뭔가 좀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여름에 보면 그쪽에 뭐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뭐 수상스키도 타고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북한강 가평 일대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수상 레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자산 규모가 큰 거대한 수상 레저 타운이 있습니다. 그룹 통이라는 곳에서 운영합니다. 통그룹, 그룹 이름이 인상적이네요. 네, 한국 벤처 투자의 귀재 또 M&A 대부였던 권성문 회장이 세운 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통이고요. 밑에 20개가 넘는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들이 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뭐가 문제인 거죠? 여기가 불법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맡아서 운영한 사장들은 줄줄이 전과자가 됐는데요. 우선 영상을 함께 보시죠. 경기도 가평군을 관통하는 북한강. 강변 양쪽에 대규모 수상 레저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남쪽 강변 시설의 이름은 캠프통 아일랜드. 북쪽 강변 시설은 캠프통 포레스트입니다. 모두 통그룹의 계열사들입니다. 숙박 시설은 물론 물놀이와 수상스키, 수상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바비큐장, 카페, 미술관, 잔디광장도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이 찾아오고 지난해 매출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곳 시설들은 불법 투성입니다. 먼저 캠프통이 산책 코스로 만든 둘레길. 국가 소유의 땅까지 무단 점유해 불법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가평군의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물 위에 설치된 대형 유선장. 보트가 드나들며 관광객을 태우고 내려주는 시설인데 역시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허가를 받은 뒤 면적을 무단으로 넓혔습니다. 레저시설 한복판에 있는 수영장, 도로를 침범한 컨테이너 시설, 모두 가평군청에 허가 없이 설치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용객들이 직접 바비큐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 그리고 커피 같은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도 불법입니다.
이곳은 수변구역이라 음식물 조리와 판매가 아예 금지된 곳인데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법, 건축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수상레저안전법, 식품법 위반한 법만 10개가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회사 대표들은 줄줄이 전과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캠프통 아일랜드와 캠프통 포레스트 대표이사 3명이 모두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대표이사였던 장모 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4번째 전과자가 된 상황입니다. 왜 이런 불법이 계속되는 걸까? 스트레이트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전 대표이사 장 씨를 만났습니다. 장 씨는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책임자가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문 회장입니다. 결국은 결정하는 거는 회장님이나 회장님 가족들이 결정을 하더라고요. 회사의 구조 자체가. 권성문 회장. 벤처 투자의 귀재, 한국 M&A 산업계의 대부로 불리던 신화적 인물입니다. 이미 30대의 나이에 1000억대 자산을 모았고 1999년 한국종합기술금융 KTB를 사들여 KTB 투자증권의 회장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지분 다툼 끝에 물러났고 지금은 캠프통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온라인 결제, 미술 전시, 광고 대행 등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렸습니다. 경기도 가평 외에도 서울 압구정동, 제주도 등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 이내에 진짜 전 세계에서 이쪽 관계 사람들이 우리 캠프통을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장 씨는 권 회장이 모든 불법 행위를 뒤에서 다 시시해놓고 정작 죄는 바지 사장들에게 덮어 씌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고하면 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되게 해라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엮어서 그냥 인터넷에 또 팔아.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걸렸는데도 그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압박이 심해 담당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줄 생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라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대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해. 법적으로 안 되고 공무원 설득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계속 지시하는 거는 해결해. 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할 수 있잖아. 그거는 계속 가는 거는 돈을 주라는 소리고. 장 씨는 인터뷰 내내 권성문 회장의 압박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인터뷰 직후 사직서를 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장 씨의 전임자인 또 다른 대표이사 이모 씨도 만났습니다. 이 씨도 무허가 영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입니다. 그도 권성문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하청 전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해내라고 직접 지시를 해요. 그러면은 감각에서 아래 대표이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어떻게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대표들은 줄줄이 전과자가 됐다. 이거 뭐 1980년대, 90년대 카메라 출동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취재하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란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게 전직 사장들의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장들은 줄줄이 전과자가 됐는데 권성문 회장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주 회사의 대주주일 뿐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직 사장 2명의 증언은 있지만 그 회장 지시라는 걸 입증하려면 또 다른 증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에서도 이게 일부 사장들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검증하기 위해 취재했습니다. 먼저 권성문 회장이 전 사장들과 나눈 2,000페이지에 가까운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캠프통 아일랜드가 2016년 문을 연 데 이어 강 건너 캠프통 포레스트는 작년 초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는 4월까지도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법 시설들이 많아서였습니다. 그러자 권성문 회장은 회사 대표이사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통화 녹음을 입수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입원이라도 시키라는 권 회장의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네, 회장님. 죽이고 가치를 문제야지. 그 몽주 들고 와서 그냥 네. 그 경찰한테 기물 파손이나 이런 걸로 되잖아. 그래 상관도 없는 거고 하여튼 박살내든지 해야지 그거는. 네, 예를 든다면은 그냥 입원시키면은 다른 사람이 그 결제를 할 거 아니야. 심지어 담당 공무원의 집에 화염병을 던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화염병 일부 터뜨려가지고 집에 일부 채우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경찰에서 나와서 그러면 무슨 간단한 처벌이니까 처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군청 그러니까 행정조차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 이 통화 뒤 대표이사 이모 씨는 실제로 담당 공무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협박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 30동안 깨끗했다 그랬죠? 과장님 깨끗했어요?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나는 공무원들을 건들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영업 허가가 안 나오자 또 공무원 집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폭력을 휘두르며 심한 욕설까지 합니다. 안 때려.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진짜 같이. 여기 진짜 죽어. 지금 모르고요.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현장. 이 모든 과정은 이 대표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통해 권성문 회장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대표이사가 공무원을 협박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들은 권 회장은 대표이사를 칭찬합니다. 내용이 다 괜찮고. 예예예. 그래 예예. 내가 오늘 오후 하여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 10분 정도 들었을 것 같아 과장한테. 예. 그 정도 가지고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약하고. 예, 회장님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시를 제대로 제가 수행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실수를 할까봐 제가 스피커폰을 켜서 권성문 회장이 듣고 그다음에 거기서 피드백을 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협박에도 영업 허가, 즉 티켓 판매에 필요한 수상레저 사업 등록증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권성문 회장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내야 된다. 어떠한 불법을 어떻게 해서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는 해내야 된다. 자기는 알고 있지만 불법 관련된 것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항상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죠. 결국 이 씨는 티켓 판매를 위해 사업 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무허가 영업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된 이 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얼마 뒤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사표를 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취재 과정에서 통그룹 계열사 전직 대표 5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5명 모두 권성문 회장이 계열사 업무의 세세한 내용까지 자세히 지시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시는 통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메신저의 통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통통이라는 거는 직원 관리예요. 이거는 저는 저희 주변에서는 이 어플을 보고 이건 진짜 뇌다.
모든 사사건건 관여를 하니까. 계열사 대표들이 줄줄이 전과자가 되는 동안에도 권성문 회장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 회사에서 어떤 공식 직책도 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장이 직접 운영에 관여를 하되 바지사장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들, 권성문 회장이 운영하는 통그룹에 새로 들어올 대표들에게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그 회사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묻는 거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은 어떠한 서류상에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권성문 회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변호사를 통해 200페이지가 넘는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권성문 회장은 우선 자기는 지주사의 대주주일 뿐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알아서 경영했다는 겁니다. 불법 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대표이사 2명이 불법 영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뒤 퇴사했고, 그 뒤 경쟁업체를 차려 자기를 음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폭행 협박을 지시한 녹음에 대해서는 계열사 대표가 공무원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보고해서 순간적으로 흥분해 내뱉은 말이었는데 대표이사가 의도를 갖고 녹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회장은 스트레이트 인터뷰에 응한 대표이사 2명을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가라, 화염병을 던져라. 이게 뭐 아무리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내뱉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뭐 스피커폰이요? 이게 무슨 뭐 영화 속 한 장면도 아니고요. 이야. 그런데 저 정도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경찰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수사선상에 권성문 회장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요. 권 회장이 자기는 경영에 관여 안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들에는 권 회장이 사사건건 다 지시했다는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 수사 상황을 포함해 이런 증거들까지 추가로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궁금해집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